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역사학계에서 반중의 상징처럼 지목된 한 교수가 지금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을 흉내만 내는 국가, 문명 주변부, 실질 없는 민족주의라고 조롱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직접 한국을 연구하고 감동하고 결국 조국 중국에게 버림받고 망명까지 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저는 한국을 본 사람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민족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쉬펑웨이입니다. 중국 북경대학교 역사사회학과 교수로 주 전공은 동북아 비교 문명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를 별가치 없는 기껏해야 문화 소비재 수출국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역사의 깊이도 인구 규모도 지정학적 영향력도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조선은 역사 내내 중국의 조공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한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어느 강의에서도 당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명의 변방이자 일본과 미국 사이에 끼어 정체성을 잃은 국가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자존심이었죠. 대국의 문명을 계승한 자로서의 우월감. 그랬던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습니다. 시작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동북아 역사문화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발표차 방문했을 때였죠. 한중일의 고대 기록문화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다음 발표자가 한국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걸 소개했어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왕조 하나 기록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떠드는 건지. 중국에는 수많은 정사와 편년체 기록이 존재하니까요. 사마천, 반고, 범역, 우리가 만든 사서의 규모를 이 작은 나라가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데 발표가 이어질수록 제 웃음은 굳어졌고 시선은 점점 모니터 속 기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500년간의 역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왕도 손대지 못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기록했더군요. 실록 사관은 왕 앞에서도 침묵했고 그 기록은 왕조가 바뀌어도 절대 수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역사를 통제했지만 조선에서는 사관이 왕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체계가 어떻게 변방 국가에서 가능하지? 조공만 바치던 나라에서 어쩌다 이런 기록 문화가 생겼지? 더 충격적인 건 그 기록이 중국보다 더 철저하고 더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한국을 따라쟁이로 생각해왔습니다. 문화도 철학도 정치도 항상 중국에 기대온 모방국가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중국보다 더 기록에 집착했고 더 진실을 지키려 했다고요? 그 발표가 끝난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머릿속에 멍하게 울렸고 제 손에 들린 발표 자료가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진짜냐? 그리고 진짜였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에게 무슨 정신이 있다는 거지. 그게 당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약간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기록을 아무리 잘 남겼다고 한들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일제에게 식민지가 되었고 언어도 빼앗겼고 정체성도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료가 저를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한글학회라는 단체였습니다. 사전 편찬? 나라가 없는데 사전을 만든다고. 말이나 글은 나라가 있어야 쓰는 거지. 없어지면 같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비웃음은 원고를 직접 보고 나서 멈췄습니다. 서울 모처에 보관된 복사본이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그 안엔 조선어 단어 하나하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무신, 벼, 손, 의리, 가족. 그 단어 하나하나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실제로 피가 묻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적은 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전을 만들던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체포당했고 고문을 받았고 끝내 숨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들이 원고를 넘겨받고 또 넘기고 결국 사전은 완성됐습니다. 말과 글을 만들다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었었다고요? 순간 저는 문화대혁명 때 불타던 고서들과 공자상을 짓밟던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문자와 전통을 부숴버렸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를 죄로 만들었고 수천 년 이어오던 사상을 손으로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남의 손에 의해 짓밟히던 시기에도 자기 말과 글을 품에 숨기고 그걸 지키겠다고 싸웠더군요.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더 나은 문화적 집념을 가졌다는 사실을요. 저는 북경대에서 문화의 중심은 베이징이었다고 강의해온 사람입니다. 한자 문명의 적자라고 자부해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조선의 사전 한 권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그 사전을 만든 사람들 대부분이 평범한 지식인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정권을 쥔 자들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단지 말과 글을 잃으면 자기 자신이 사라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솔직히 중국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바뀌면 문화를 바꾸고 체제가 변하면 사상을 지우는데 익숙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고요. 그런데 한국은 나라가 없어져도 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지만 글로 싸웠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걸 보며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어요. 제가 가르쳐온 모든 문명의 우열 기준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사를 만든 건 힘이 아니라 정신이었고 문화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의지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 사실이 한 권의 사전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게 됐죠. 이 민족은 말뿐만 아니라 나라가 무너졌을 때조차 저항했을까? 나라 없는 말은 헛소리고 왕 없는 나라는 혼란이다. 이 말은 제가 늘 강의에서 인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중국 5천년 역사 속에서 황제가 도망치면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항복이 곧 생존이었고 저항은 멸문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기록상 조선은 수도를 내주고 왕이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끝났겠네. 저항할 힘도 없었겠지. 그게 처음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불쾌할 정도로 깨져버렸습니다. 왕이 도망친 자리에 백성들이 칼을 들고 일어섰더군요. 곽재우라는 이름. 처음 들었습니다. 정문부. 생소했죠. 그런데 이들이 관직도 없고 군대도 없이 자기 마을 사람들을 모아 스스로 싸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무리들이 왜군을 실제로 막아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왕이 무너지면 체제는 끝이고 백성은 고개 숙이는 게 생존이었습니다. 저항이란 건 황제의 명령을 받은 관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조선은 도망가는 왕조를 대신해 백성이 전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미화된 전설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조선왕 조실록에도 있었고 일본 기록에도 그 이름들이 분명히 등장하더군요. 심지어 그들의 저항으로 일본군의 진격 속도가 실제로 늦춰졌다는 보고서도 발견했습니다. 그때 처음 인정하게 됐어요. 이건 감성파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 스님도 있었고 농민도 있었고 심지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도망가고 관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라는 틀을 민초들이 직접 만들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했음을 절감했죠. 국가는 깃발과 궁궐이 아니라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 순간 문득 조국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청나라 말기 북경이 함락되고 서태후가 도망쳤을 때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황제가 버린 땅을 지키려는 이는 없었죠. 우리는 체제를 따라갔고 그 체제가 무너지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왕이 무너지자 백성이 왕이 되었고 나라가 점령당하자 마을이 전선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일제강점기에도 살아있었고 심지어 광복 후에도 분단과 전쟁 속에서도 이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국가가 사라져도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수도가 무너져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이 도망치자 백성이 싸웠다.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 민족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뭔가를 품고 있어. 그런데 그 뭔가가 도대체 뭘까? 본질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조선의 의식유산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묘제례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제사음악이라더군요. 속으로 약간 비웃었어요. 조선이 뭘 제사까지 지낸다고 그래. 우리는 공자의 나라야. 예약의 종주국이잖아. 그런데 강의가 시작되고 그 영상이 나오자 제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문명이었고 한 민족이 자기 뿌리를 감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대한 선언이었어요. 일제는 종묘 제례를 금지했고 제례악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몰래 그 악보를 보관했고 암암리에 연습하며 맥을 이어갔더군요. 광복 후에는 이 의식을 복원했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떠올랐습니다. 공자상이 넘어지고 사서삼경이 찢기고 수백 년 된 고서들이 광장에서 산처럼 쌓여 불탔습니다. 그걸 저도 박수치며 봤던 기억이 납니다. 미신을 깨부숴야 미래가 있다. 전통은 반동이다. 우리는 그렇게 외쳤고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손으로 자기 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야 할 지식인들이 오히려 선봉에 섰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외세에 눌리고 총칼에 짓밟히면서도 자기 문화를 끝까지 감췄고 지켰고 다시 꺼내 세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직지심체요절, 판소리, 한지, 탈춤, 씨름, 제례, 무형기술까지. 한국은 문화 전체를 민중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거대한 왕조를 세우고도 그 역사를 계속 갈아엎었고 민중은 늘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한자가 간체자로 바뀔 때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고 전통의식이 시끄럽다고 금지됐을 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금지돼도 숨겼고 망해도 기록했고 잊혀질 것 같으면 복원했더군요. 그건 정부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손이 스스로 문화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마주하고 처음으로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따라쟁이라고 비웃어왔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본질을 지켜낸 유일한 민족이었고 우리는 본질을 자발적으로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우리는 졌다고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조국에도 그동안 쌓아왔던 자만심에도요. 그날 밤 조용히 혼자 생각습니다. 문화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었다. 지킬 각오가 있는 자만이 문화를 갖는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놀랍지만 입 다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굳이 나서서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중국 학자가 한국을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종묘제례악을 복원하던 그 한국 노학자의 인터뷰가 떠올랐어요.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항문화 연구를 정리해 한 편의 논문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제목은 기억의 민족 한국 문화의 저항과 보존. 처음 몇 페이지는 쉽게 써졌습니다. 하지만 중반부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통해 스스로 과거를 불태웠고 한국은 외세 속에서 오히려 문화를 되살려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문득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잃어도 지켰는데 저는 가진 채로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동북아 역사문화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죠.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이걸 정말 발표해도 될까? 그런데 무대 위에 올라선 순간 생각보다 말이 술술 나왔어요. 입이 아니라 가슴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총 대신 기록으로, 군대 대신 사전으로, 외세 앞에서도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은 고요했고 청중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인 학자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니 놀랍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앞을 막아선 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말은 없었고 그저 명함 하나만 건네고 사라졌어요. 중국 대사관 소속, 문화담당관, 익숙한 공산당 계열 부서였죠.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돌아가면 끝이구나. 호텔 복도로 올라가는 동안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포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말했고 사람들은 그걸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입을 닫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말할 수 없는 시대에 말을 했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켰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온 민족이었으니까요. 독일에서의 발표 이후 곧장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조용히 명함을 건넨 그 순간부터 머릿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와야 했죠. 가족이 있었고 소속기관도 남아있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 서 있던 그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권을 넘기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날도 조용했습니다. 출근도 했고 연구실 문도 그대로였죠. 기우였나?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며칠째 이상했습니다. 메일로 오는 파일이 열리지 않았고 가끔 노트북 화면이 스르르 깜빡이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늘 그렇듯 사무실에 앉아 논문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문이 열리고 연구소 보안 담당이 들어왔습니다. 쉬 교수님, 시스템 점검이 있어서 연구실 장비 점검 좀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아했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뒤 출근한 제 책상 위에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책상 밑 조명 배선 쪽을 확인해 보세요. 곧장 책상 밑을 뒤졌고 전선 틈 사이 작은 검은 렌즈 하나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회사에서 장비 점검이라며 들어온 자가 제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급하게 옛 동료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같은 북경대 동문이자 지금은 기술보안업체에 근무 중인 친구였죠. 넌 이미 리스트에 올라 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너의 활동이 로그되고 있어. 너 연구실 IP, 출입 기록, 프린트한 파일, 전부 말이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 몰래 내부 회의에서도 감시 대상자로 회람됐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회의에서 웃으며 농담하던 동료들이 내가 잡혀갈 준비를 조용히 돕고 있었다는 사실. 넌 누구 편이야? 제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남고 싶은 편. 통화가 끊기고 나서 한참 동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고 가슴에선 심장이 아니라 쇠덩어리가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는 이미 연구실 안을 넘어 제 일상, 제 숨소리, 제 눈빛까지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전 매일 밤 방 안에서 핸드폰을 멀리 치우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노트북만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트북에 저장된 논문 파일이 예기치 못한 오류로 손상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건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타야 가능한 파괴 방식이었어요. 며칠간 집안에서 고민하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연구실 문에는 작은 인쇄물이 붙어 있었어요. 전산 오류로 인한 일시 폐쇄.
들어가 보니 제 컴퓨터는 사라져 있었고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메일도 접근 권한도 모두 막혀 있었어요. 상급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하던 동료들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존재가 공기처럼 무시당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체제가 나를 삼키기 시작했다는 걸요. 결정타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공안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를 불러다. 내가 외국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따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부터 건드린다. 그건 명백한 처리 수순의 첫 단계였습니다. 이틀 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현재 출국금지 대상자 등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 훼손 및 정보 유출 우려로 조치가 논의 중입니다. 익명의 경로로 제게 전달된 내부 정보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나간다. 그날 밤 인터넷 창을 열고 가장 빠른 프라하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단 14시간 남은 티켓, 짐도 제대로 싸지 못했어요. 여권, USB, 노트북 한 대, 옷 2벌. 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출국 심사대에 서 있을 때 제 뒷목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프라하행입니다. 여권을 넘기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관리관이 제 사진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죠.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빠져나온 겁니다. 공식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둡고 거대한 도시, 베이징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조국을 떠나는가, 아니면 조국에게서 버려지는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다. 프라. 이 낯선 도시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고요함이 고립감으로 변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낯선 도시에서 저는 그저 망명한 동양인일 뿐이었습니다. 현지 연구기관의 자문연구원으로 소속되긴 했지만 그것이 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했어요. 밤이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중국 뉴스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익숙한 언어, 익숙한 억양. 그런데 그 화면을 보며 느껴지는 감정은 그리움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나는 이 체제에서 도망친 게 맞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어느 날 밤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훈민정음의 비밀. 이미 여러 차례 접했던 내용이었지만 그날따라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 그는 글이 없던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날 이후 매일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기억문화, 저항의 구조, 민족의 집단정신. 이제 더 이상 학문적으로 한국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유럽의 소규모 학회, 대학 특강, 국제학술포럼 등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죠. 중국인이 왜 한국 이야기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하지만 제 강연이 끝나면 대부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식민지에서도 정체성을 지웠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청중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들의 반응은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조국에 대한 절망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의 학계에서 지워진 이름이 되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한때 함께 술을 마시며 역사를 논하던 친구들은 이젠 제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더군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속해 있던 곳은 거대한 무덤이었고 그 안에선 진실이 묻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그 역사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을 보고 말았고 그 정신을 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지우는 대신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복수이고 의무이자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곧 더 큰 자리에 설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국은 어떻게 기억으로 싸워 이긴 나라가 되었는가. 그 주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한 줄의 고백을 덧붙일 겁니다. 나는 한국을 본 사람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민족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프라하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바람소리, 자전거 브레이크 마찰음, 그리고 창밖을 가로지르는 종소리. 어떤 날은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어떤 날은 지독하게 외롭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중국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깨어있을 때, 시장 냄새나 골목 냄새가 머리를 스칠 때,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오를 때. 도망쳤지만 아직 중국을 완전히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피였고, 제 언어였고, 제 모든 정체성이 태어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가 나를 버렸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지워졌습니다. 사라졌고 끊겼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구조 속에서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정신이 강한 나라만이 진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외세 속에 둘러싸여 있었고 한반도의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백성이 일어났고 글이 금지돼도 소리로 계승했고 전쟁이 끝나도 그들의 싸움은 정신 안에서 계속됐습니다. 이제 압니다. 왜 한국이 이토록 강한지를.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기록을 남겼고 복수하기 위해 총을 든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정신을 물려주기 위해 참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강했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엔 부모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무언가 잘못되었지만 언젠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은 민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이 대단해서만이 아니라 중국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굴복하지 않는 민족의 경외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했던 조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마지막 가능성. 그래서 오늘도 말합니다. 저는 한국을 본 사람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민족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언젠가 조국에도 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어느 나라도 이 벽을 넘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불가능을 깨부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G7급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단 70년 만에 경제, 기술, 군사, 문화 모든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나라. 이런 사례가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누군가는 한국을 폄하합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나라도 언젠가 따라올 것이라고요? 그 말들은 이제 전부 헛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같은 성공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이젠 한국이 경제학의 기준이자 정답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이룬 성취를 깎아내릴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단 밀러,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하다가 결국 벽에 부딪히는 이유를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계 경제사를 연구해보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발전할 것 같지만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중진국 수준에서 맴도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20세기 초반에는 미래의 선진국으로 불렸지만 결국 실패한 나라들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했죠. 하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로 신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브라질은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여전히 부패와 빈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선진국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았지만 기술력 부족과 불안정한 정치 체제로 인해 중진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남아공, 나이지리아는 다이아몬드와 석유 같은 자원을 엄청나게 보유한 나라들인데 오히려 경제는 더 나빠졌죠. 이 나라들은 모두 다음 세대의 선진국이 될 거라고 기대받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단 한 곳도 선진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을 거쳐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은 100년 이상 걸려서 선진국이 됐어요. 현대 경제는 과거와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어요.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됐죠. 이런 산업은 개발도상국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올라갈 기회 자체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과거 한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삼았지만 지금은 공장들이 동남아로 이전했죠. 중국도 경제가 성장하자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어요. 이제 베트남조차 인건비가 오르자 기업들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같은 더 싼 나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는 선진국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외국 기업들은 언제든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떠날 수 있습니다. 즉,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가 조금만 성장해도 경쟁력을 잃고 결국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단순 제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2단계에서 항상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개발도상국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정치적 위기를 겪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반 미국과 맞먹는 경제력을 가졌지만 정치적 혼란과 부패로 몰락했어요. 브라질의 경우에도 경제 규모는 크지만 빈부격차와 범죄율 상승으로 선진국이 되지 못했죠. 남아공 같은 나라는 자원 부국이지만 정치 불안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가 후퇴되고 있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가설을 완전히 뒤집는 나라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단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G7급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연구를 할수록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지? 책상 위에 쌓여있는 수많은 보고서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성장 곡선, 수출 증가율, 기술 발전 속도, 각종 경제 지표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프뿐이었어요. 저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한국의 이미지는 그저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정도였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한국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닫게 됐죠. 1950년대 한국. 6.25 전쟁 직후 전 국토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나라. 1인당 GDP가 $100도 안 됐고 국가 전체가 원조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국가라고 평가했죠. 미국도 유럽도 국제기구들도 모두 한국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보통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중진국 함정에서 멈춰버립니다.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벽을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1960년대 경공업 기반 경제 발전, 1970에서 8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 급성장, 1990에서 2000년대 IT 및 반도체 산업 성장, 2010년대 이후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 단 한 번도 정체된 적 없이 미친 듯한 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수십 년이 걸려도 부족한데 한국은 그 단계를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경제 성장의 핵심은 내수 시장이에요. 미국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인구가 많고 소비력이 뛰어난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답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에 있었어요.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시작했고 초기 산업 성장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삼고 뛰어든 나라였어요. 그 덕분에 다른 나라들이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지 더 깊이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학적 분석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한 도전을 성공시켰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길게 늘어선 줄을 예상했지만 한국의 입국 절차는 이상할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여권을 내밀기도 전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미국의 공항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만 몇 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도 여전히 종이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 남아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여권을 꺼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철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저는 한국의 공공시설이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벽에는 광고 대신 디지털 스크린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 만에 저는 이 나라를 다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연구했던 게 아니었어요. 연구 차원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됐을까 정도의 호기심이었죠. 도착 첫날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전시장 내부로 들어가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쟁 직후의 서울 사진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은커녕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온통 진흙탕이었고 거리에는 신발조차 신지 못한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깡마른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전쟁고아들의 사진도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한 문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엔과 세계은행이 1950년대 한국에 대해 내린 공식적인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나라로 분류. 전쟁 피해가 너무 커서 장기적인 재건 계획을 세운다 해도 성공 가능성 낮음. 저는 그 문서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비슷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한국 전쟁 후 한국은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였고 미국과 유엔이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인가? 다음 날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보통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은 농업 중심 경제로 유지되거나 외국 자원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산업화를 통해 우리만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내수 시장이 작으니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공장을 세우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생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먼저 가장 기초적인 산업부터 시작했어요. 단계적으로 경제 구조를 발전시킨 거예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다 정체된 것과는 달랐죠.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자면 단연 박정희 시절의 경제개발 계획이에요. 사실 당시의 한국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철저한 경제 성장 전략을 세우고 밀어붙였어요. 국가가 직접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을 키워야 한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배워오고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경제를 자립시켜야 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급성장했고 한국 경제의 근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기술력 없이는 영원히 따라만 갈 뿐이다. 즉, 단순히 공장에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제조업에서 기술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키워도 결국 사람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한국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켰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인프라나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교육은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덕분에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다른 나라들도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일까?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 풍경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이 강이 과거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했던 곳이라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국가들은 몇몇 있었습니다. 중국도 급성장했고 싱가포르도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보통 경제 성장의 핵심은 내수 시장이에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시켰죠. 그런데 한국은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았어요. 단 5천만 명의 인구로는 경제 성장이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철저하게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을 선택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내수 시장을 키우는 동안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정말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철저히 협력한 나라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직접 기획했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정부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발전했어요. 이런 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미국, 유럽은 기업 중심 경제 구조였고 중국은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 방식은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결국 기술력 부족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만들면 되지.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들의 노동윤리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고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직원들이 월급을 삭감하면서 버텼죠.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로 인재를 키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보통 나라에서는 경제 위기가 오면 국민들이 불만을 터뜨리죠. 그런데 한국은 국민들이 직접 위기를 해결하려고 나섰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와 기업만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한국만의 특성이고 역사상 전례 없는 기적이다. 제가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은 이제 지세분급 경제 강국이 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경제 규모만 보면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이고 기술력, 수출량,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을 따지면 이미 주요 선진국들과 동등한 수준이에요. 보통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경제 규모가 크거나 1인당 소득이 높거나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세분급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가진 경제 강국이어야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보유해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과 무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기술력과 국방력까지 강해야 하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으로는 지세분급 국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도달했는지 이해를 하려면 한국이 걸어온 특별한 성장 과정을 봐야 했어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외국 기술을 받아들여 성장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수출 중심 경제라는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무역 강국이 됐어요. 이제 한국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문제를 겪는 수준이 된 거예요. 경제가 강한 나라는 많아요. 하지만 경제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몇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최첨단 전투기, 미사일 개발했고 K2 전차, K9 자주포 등 수출하는 무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엄청나죠.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지세분급 강국으로 불려야 할 수준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 미국, 유럽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저는 전 세계 경제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계은행은 한국을 마지막 중진국 탈출 사례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UNCTAD도 한국이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획득한 나라라고 발표했죠.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을 마지막 성공 사례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는 선진국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연구해요. 어떻게 한국이 성공했을까? 우리는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답은 아니오예요.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못한 걸 한국만 해낼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 성장할 때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보통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자원 중심 성장, 제조업 중심 성장, 금융, 서비스 중심의 성장. 한국은 이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국가 전체가 기업처럼 움직이는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제 모델이에요. 한국은 정부, 기업, 국민이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어요. 이런 모델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자본주의도 정부주도 경제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들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을 해도 사회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요. 하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 시스템까지 변화했어요. 압도적인 교육열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유명한 빨리빨리 정신이 경쟁력을 높였죠. 강한 위기 대응력도 빠질 수 없어요.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던 사실 전 세계 한국만이 유일할 겁니다. 한국인은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이 남달라요. 경제 발전이 국가적 목표가 되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죠. 이런 요소들은 보통 경제 모델에서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요소가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작동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업그레이드된 사례였어요.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위기들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환위기가 터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끝나요. 하지만 한국은 국민들이 직접 금을 모으며 경제 회복을 도왔어요. 그 이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더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과 유럽이 휘청거릴 때 한국은 빠르게 회복했어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무너질 때 한국은 빠른 방역과 디지털 전환으로 경제 타격을 최소화했어요. 오히려 K방역,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건 일반적인 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한국은 모든 경제 성장 단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어요.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변화했고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위로 도약했죠. 서울은 50년 만에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속도로 성장할 나라가 나올 수 있을까? 제 결론은 절대 없다였어요.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한국 같은 성공 사례는 나오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어요. 하지만 이 나라가 여기서 멈출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예측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정도예요. 저는 한국에서의 몇 달간의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끝없이 뻗은 도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더 이상 어떻게 한국이 가능했는가? 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순간 세계는 스스로 도태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